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파리올림픽 여자 태권도 김유진이 상위 랭커를 모두 꺾고 깜짝 우승했습니다. 13번째 금메달을 딴 우리 선수단은 한 개만 더 추가하면 단일 올림픽 최다 금메달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북한이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 단독으로 등재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미리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명계에선 김 전 지사가 구심점이 돼 야권 대선 판도를 흔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서울 구로역에서 선로 점검 차량과 보수 작업 차량이 충돌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죠. 김예지 선수가 귀국 후 기자회견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현장에서 10분 만에 회복됐고 병원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았다는데 과로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예지 선수가 밝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섭니다. 간단한 환영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15분 정도 진행됐을 때 김 선수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집니다. 응급처치 후 다행히 10분 만에 회복됐고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실 예지가 7월 12일 날 프랑스 출국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루도 못 쉬고 있거든요. 병원 검사에서도 김 선수가 갑자기 쓰러진 이유는 과로였습니다. CT 찍고 기본적인 혈액 검사랑 엑스레이 검사 시행했고요. 거기서 지금 특별한 이상 소견은 안 보이고. 김 선수는 과거 국제대회 영상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고 테슬라 최고 경영자 머스크는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는 찬사까지 보냈습니다. 일론 머스크님한테 일단은 사격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 선수는 쓰러지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사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아무리 사격장이 잘 되어 있고 시설이 좋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앞서 우리 태권도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며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보도해드렸는데 앞으로는 세계가 이 태권도를 북한 무술로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했거든요. 우리 측 담당 기관인 국가유산청은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기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파리올림픽 태권도 종목에 출전한 선수 숫자는 60여 개국 총 128명. 국기원 단증을 발급받은 국가만 203개. 전 세계 수련 인구만 2억 명에 달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가 북한의 무술이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북한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태권도를 등재해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담당 부처인 국가유산청은 북한의 등재 사실을 알고도 수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고 있었죠. 예. 순번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올해는 장담극이가 이미 신청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어 먼저 신청을 했다고 태권도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유네스코 등재는 단순한 문화유산 문제를 넘어 다양한 외교적 맥락을 지닌 만큼 자칫 태권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북측에서 유네스코 등재가 신청이 돼서 받아들여지면은 태권도가 북측에 태권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국기원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은 과거 북한이 먼저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하고도 공동 등재가 인정된 씨름의 경우처럼 유네스코 공동 등재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이기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정치적으로 재기의 발판이 마련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내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다양성 측면에서 좋다, 아니다.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다. 김 전 지사 복권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개파 간 미묘한 온도차가 보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되면
정치적 족쇄가 풀립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출마의 길이 열리는 만큼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비명계가 뭉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민주당의 분열이 아닌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경남지사를 다시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 재보궐선거 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김경수 지사가 그런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친명계에선 김 전 지사가 잠룡으로 거론되는 만큼 민주당의 분열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 복권을 하는 건 떨떠름하긴 하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복권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구닥다리 행태들이죠.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에 대해서도. 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네. 다만 복권이 돼도 현재 독일에 머무는 김 전 지사가 바로 정치 행보에 나서진 않을 전망입니다. 김 전 지사 측은 김 전 지사가 기사는 접했다면서도 계획된 공부를 마무리한 뒤 예정대로 연말 귀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팀 정태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래된 일인 만큼 김 전 지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아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렇게 하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전 지사가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 등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았었죠. 네.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고 지난 2022년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지만 복권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복권이 되면 정치적인 제약도 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잠재적 대권 주자가 한 명 더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김 전 지사는 친노 친문의 적자로 평가받는 인물이죠. 이재명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구심점이 없던 비명계에선 잠재적 대권 후보의 등장에 들뜬 분위기마저 느껴집니다. 야당의 역학관계나 차기 대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여당에서도 영향을 받겠어요? 그렇죠. 이재명으로 뭉쳤던 야당의 균열이 생긴다면 나쁠 건 없겠지만 대권 구도에 있어서는 여당으로서도 변수가 생긴 셈이죠.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그림을 그려온 국민의힘 마냥 즐길 수만은 없을 겁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는 가운데 짧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에서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복권이 된다면 여야 협치의 중요한 계기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가장 궁금한 것도 여쭤볼게요. 그러면 김 전 지사가 과연 이재명 전 대표죠. 대항마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판단을 하기엔 아직은 다소 일러 보입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지만 굳건한 지지율 등을 고려하면 당내 입지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구색 맞추기 복권 정도로 평가하며 민주당에서 김 전 지사가 할 역할은 거의 없다라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지사가 연말쯤 귀국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김 전 지사와 가까운 한 비명계 의원, 연말까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김 전 지사도 정치인으로서 장기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정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국 소속 간부가 휴민트 수십 명의 명단을 출력해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단독 보도해드렸었죠. 이게 다가 아닌가 봅니다. 이번에는 휴민트 활동이 국정원 내부에서 북으로 유출돼 결국 중국 공안으로까지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국정원 내에 중국과 북한에 협조하는 요원들이 상당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중 수교 70주년이던 지난 2019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잇따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습니다. 국정원 공작원 역할을 했던 A씨는 김 위원장의 방중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첩보로 제공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듬해 한 호텔에서 성과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자유롭게 드나들던 A씨는 중국으로 귀국하자마자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공안이 자신이 국정원에 첩보를 전한 것은 물론 이를 치하하기 위한 자리까지 언급하자 활동이 사실상 전부 노출됐음을 알게 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A씨는 공안으로부터 국정원 내 중국과 북한에 협조하는 요원들이 상당수 있다는 얘기까지 듣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다시 일을 해보자는 국정원에 기밀이 새어나가는 곳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북 공작을 담당했던 전직 국정원 관계자 B씨는 당시 상황을 전하며 자신의 상관과 연계된 일부 라인이 북한의 A씨의 정보 등 기밀을 넘겼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앞서 휴민트 정보원 명단이 출력되고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된 데 이어 구체적인 동선까지 노출된 정황이 나오면서 국정원 여러 라인에서 기밀이 경쟁적으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얼마 전 8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이 대거 대피했던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전해드렸죠. 왜 스프링클러가 먹통이었나 조사를 해봤더니 아파트 방제실 직원이 화재 직후 자동 작동 버튼을 꺼버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켜려고 했을 땐 화재 수신기 선로가 타버려서 작동이 안 됐죠.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의 피해가 컸던 이유 중 하나는 작동하지 않은 스프링클러였습니다. 소방당국 확인 결과 자동 작동 버튼이 아예 꺼져 있었습니다. 새벽 6시 13분 화재 수신기가 불을 감지했는데 1분 뒤 아파트 방제실의 한 직원이 어쩐 일인지 스프링클러 자동 작동 버튼을 꺼버렸습니다. 그러고서 2분 뒤인 6시 16분 불은 이미 커져 스프링클러로 연결된 전선이 타버렸고 6시 18분 직원이 다시 버튼을 켰을 땐 먹통이었던 겁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자동차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화재 수신기 기록으로 확인하고 위법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특별소방경찰관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또 별도로 수사를 해서 스프링클러가 먹통이 되면서 주민들은 유독가스가 밀려든다며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화재 당시 시간별 접수 상황을 살펴보면 폐 수술한 환자가 있는데 연기가 자꾸 들어온다. 아이 둘과 함께 있는데 현관문이 까맣게 그을렸고 나갈 수도 없다와 같은 다급한 신고가 220건이나 됐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스프링클러 작동 버튼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화재가 더 커진 거라면 그럼 이 버튼이 켜져 있었다면 문제는 없었을까요? 소방당국은 올해 해당 아파트가 전기차 충전기가 대폭 들어서 큰 불이 날 수 있다고 예측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차량이 폭발하며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번져나가고 지하주차장에서 뿜어져 나온 짙은 연기가 아파트 단지를 모두 뒤덮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큰 불로 확대된 이번 사고 현장과 관련해 소방당국은 이런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이 박정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소방활동 자료 조사서입니다. 불이 났을 경우 소방활동에 참고할 사항을 사전에 정리한 문서로 불이 난 아파트에 올해 전기차 충전기 106대가 새로 생겨 대형 화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또 지하주차장이 동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통합돼 있어 차량 화재가 나면 불이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소방 내부용 조사인 만큼 아파트 측에 대비를 요구하는 등의 활동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관계인한테는 구속력이 없잖아요.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불을 키울 만한 요인은 또 있었습니다. 화재 확산의 원인으로 꼽힌 문제의 스프링클러 말고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다른 스프링클러 고장이 정기점검에서 수년째 지적됐던 겁니다. 아파트 측은 올해 소방점검 지적사항 보완을 마치지 못했는데 인재에 더해 평소 미흡했던 화재 대비 태세가 불을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도대체 스프링클러를 직원이 왜 끈 걸까요? 전국부 황재훈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 아파트 방제실 직원이 스프링클러를 껐다고 했는데 왜 끈 겁니까?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계기관 등을 취재한 결과 직원이 이 화재 감지기 오작동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해당 아파트에서는
스프링클러 불량과 고장이 고질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네. 오작동한 거다 이렇게 여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을 경우 주민들의 뭐 항의가 크지 않겠습니까? 예. 화재가 아닌데도 막 물이 쏟아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작동을 생각돼도 조금만 꼼꼼히 확인했었다면 좀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면 지하, 뭐 1층이면 1층 각 층별로 방지 구역이 뜹니다. 실제 화재가 났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수신반에 스위치를 정지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다면 사실 뭐 불이 난 전기차 자체의 불은 쉽게 끄기 어렵다 손 치더라도 이 불이 옆차로 번지는 속도는 좀 훨씬 늦출 수 있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가 스프링클러 관리에 상당히 미온적이었다는 것도 취재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이 소방당국이 해당 아파트 점검을 하면서 스프링클러 한 곳에 밸브가 고장이 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MBN이 입수한 올해 점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불이 났던 이 차량 그리고 이 주차구역과 같은 지하 1층의 다른 쪽 스프링클러 얘기인데 이곳에 이 밸브와 밸브 사이 연동 부분, 연동이 불량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데요. 네네. 그 옆에는 언제 개선할 것이냐? 7월 11일에서 7월 30일 사이에 개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저희가 실제 개선을 했느냐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해당 아파트는 이 수리를 8월 20일에 하겠다. 조금 지연시키겠다. 이렇게 소방당국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 8월 1일에 불이 난 건데 물론 뭐 불이 난 곳은 아니고 스프링클러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스프링클러 관리 전반에 대해서 아파트가 좀 안일했던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화재가 그렇게 크지 않게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황재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서울 구로역에서 선로 점검 차량과 보수 작업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6m 높이에서 떨어진 코레일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신속하게 이동하고 차에서 내린 구급대원이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10분 뒤 대원들이 사상자들을 들것으로 실어 나르고 이후 과학수사대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 점검 차량과 선로 보수 작업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저희 지금 조사 중이어서 정확한 사고 위치가 어느 쪽일까요? 여기 밑으로 고가다리 바로 밑에. 사고 당시 보수 작업 차량에는 작업자 3명이 올라타 선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선로 점검을 위해 다가온 차량이 이들이 타고 있던 작업대, 이른바 바스켓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작업자들은 사고 당시 절연 구조물을 교체하던 중이었는데요. 이 사고로 2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숨졌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로 인해 탑승 플랫폼이 갑자기 바뀌고 열차가 지연되는 등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원래 여기 와야 되는데 관명형이 안 오고 선보러로 갔다고 해가지고 여기 방송이 안 울렸었거든요. 여기서는 뭐 한 10분 정도 넘게 이렇게 다닌 것 같아요. 경찰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미국 7개 경합주에서 민주당 해리스와 공화당 트럼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첫 TV 토론 날짜도 다음 달 10일로 확정됐는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인지 벌써부터 입이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미국 경합주 순회에 나선 해리스 부통령이 유세 도중 갑자기 표정을 굳힙니다. If you want Donald Trump to win, then say that, otherwise I'm speaking. 시위대의 방해를 유연하게 대처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범죄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했습니다. Donald Trump was found liable for committing sexual abuse. Donald Trump was just found guilty of fraud. 34 counts to be exact. We're going to beat him in November. 다음 달 10일 첫 TV 토론이 확정되자 서로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인 겁니다.
And we've agreed with Fox on a date of September 4th. We've agreed with NBC, fairly full agreement subject to them, on September 10th. And we've agreed with ABC on September 25th. 다른 두 개의 날짜까지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보수층 결집을 위해 낙태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The Democrats are really the radical ones on this because they're allowed to do abortion on the 8th and 9th month and even after birth. If you look at your new 미국 경합주 7곳을 여론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50%로 2%포인트 앞서는 접전인 가운데 다음 달 첫 TV 토론은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미국 대선은 앞서 보신 대통령 후보들만큼이나 부통령 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민주당 월즈와 공화당 벤스는 흑수저 출신의 군 복무 경력까지 똑 닮았는데 심지어 녹색 탄산음료 사랑을 강조하는 점도 같습니다. 왜 이런 걸 강조하는 걸까요? 숨어있는 선거 전략 이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팟캐스트 진행 중에도 심지어 의정 활동 중에도 녹색 탄산음료와 함께합니다. 벤스 공화당 후보는 이 음료에 대한 애정을 여러 번 공개적으로 강조합니다. This is the good stuff here. It's high caffeine, low calorie. 미국 탄산음료 시장 점유율 1.9%에 불과한 이 음료는 소득이 낮은 중부 시골 마을에서 유독 잘 팔려 이 음료 이름을 딴 벨트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월즈와 벤스의 고향이 속한 해당 벨트는 대선 경합주가 속한 러스트 벨트와도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 두 후보는 이 음료를 매개로 유권자와 동질감을 형성해 표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To the people of Middletown, Ohio, and all the forgotten communities, I will be a vice president who never forgets where he came from. And I tried to teach my students what small-town Nebraska taught me. 이런 전략은 인도 최상류층인 해리스와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가 서민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He's got a real blue-collar background. He has maintained this kind of credibility and ties to that more rural parts of America. 월즈와 벤스가 보이는 같은 음료에 대한 사랑에 미 언론은 극심한 분열 속에 나타나는 초당적인 기포라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정부가 서울 송파구와 하남시에 걸친 넓은 땅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11월에 공개할 신규 택지 후보지로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되죠. 20년 만에 강남권 신도시가 개발되는 걸까요?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일부는 숲으로, 일부는 비닐하우스나 주말 농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코앞인 비교적 넓은 땅인데도 이렇게 여전히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곳을 포함해 오금동과 마천동, 경기 하남시 가밀동 일대 대규모 그린벨트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는 11월 발표될 5만 가구 신규 택지에 유력 후보지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두 320만 평에 달하는데 인근 위례 신도시의 1.5배나 되는 넓이입니다. 20년 만에 강남권에 다시 신도시가 개발될지 관심이 큽니다. 하게 된다 그러면 분양은 많이 하시겠죠. 나중에 사무소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위치도 좋고. 정부와 별도로 서울시도 관내 모든 그린벨트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기대심리에 집값이 더 뛰면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이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해서 또 다른 플랜 B들이 준비되어 있다. 대상 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가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요즘 경기 남양주와 구리시 집값이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등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로 20분대에 갈 수 있는 지하철이 개통됐기 때문인데 강남 가는 전철의 힘, 이 정도로 대단한 걸까요?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역에서 8호선 전동 열차가 출발합니다. 다산역과 구리역, 장자 호수공원역을 지나 암사역까지 연결됩니다. 지하철이 없던 별내지구 다산 신도시 주민들은 연장선 개통을 반겼습니다. 병원 같은데 가기도 한 번에 갈 수 있고 잠실도 가기도 너무 편하고. 기존엔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버스로 55분이 걸렸지만 이렇게 8호선 연장선을 타면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개통 후 8호선은 기존보다 9편성 늘어난 29편성으로 운영됩니다. 대중교통 이용률도 수도권에서 가장 낮아서 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이었습니다. 연장선이 지나는 지역의 아파트값은 이미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산역에 인접한 이 신축단지는 최근 거래가 급증하더니 지난달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구리역 인근의 구축 아파트들도 최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팀이 예약이 돼 있고요. 여기 개통하다 보니까 조금 물건을 걷어들이거나 조금 더 5천 1억씩 올리는 그런. GTX와 지하철 연장으로 경기 지역의 교통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서울 아파트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덥다 하지만 정확히 비교해보면 8월의 낮 기온은 요 몇 년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건 밤 기온입니다. 밤에라도 좀 시원하면 좋으련만 평년 밤과 비교하면 혹독하다고 할 정도거든요. 서울은 19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도심 모습입니다. 해가 져도 지면은 식지 않고 거리를 걷는 시민들의 체온도 높게 나타납니다. 저녁에도 무더위가 이어지자 피서객들은 야외 수영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튜브를 타고 공놀이를 하며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봅니다. 수영해서 뭔가 시원해요. 엄마랑 같이 물놀이하고. 해가 진 저녁에도 기온은 30도였습니다. 물놀이를 하다가 밖에 이렇게 나와 있어도 전혀 쌀쌀하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물온도는 약 24도. 한낮이 아닌데도 기온보다 수온이 6도나 더 높습니다. 여기 밖에보다 더 시원해서 여기서 놀러 온 거 잘한 것 같고 친구랑 노니까 더 재밌고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아요. 서울은 19일, 제주도는 25일째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남서풍이 서해의 뜨거운 수증기를 계속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최장 열대야 기록은 2018년 26일인데 올해 이 기록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까지 덮으면서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유의하기. 찜통더위는 광복절을 지나 8월 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한낮의 열기와 무더운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새벽까지 에어컨 가동시키는 분들 많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에어컨 실외기에 불이 붙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거든요. 에어컨을 오래 틀었다고 무조건 화재가 나는 건 아닙니다. 이유가 뭔지 전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층 오피스텔 한쪽에서 빨간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된 불로 소방차가 출동하고 주민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된 전선에 합선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새벽에도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난 불로 화상을 입은 주민을 포함해 20명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화재는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821건 발생했는데 무더위 속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소방 전문가들은 실외기 화재가 대부분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테이프가 해져 배관과 전선이 그대로 노출됐거나 위에서 흘러내린 식용유와 먼지가 뒤섞여 두텁게 덮개가 앉은 실외기도 보였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주변으로 전선과 배관이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이쪽에는 절연제가 벗겨져 있어서 자칫 합성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외기 안에서 오래 방치된 먼지는 습기와 반응해 합선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먼지나 수분 등을 통해서 그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트래킹 현상에 의한 화재라고 얘기를 해요.
202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친환경 냉매는 가연성 가스인 탓에 한 번 불이 붙으면 크게 번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에어컨을 쉬지 않고 사용하다 보면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실외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가동해야 하고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남의 자전거를 훔쳐 되파는 자전거 도둑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2,000건, 하루에 33대 꼴이죠. 자전거에 고유 번호를 주자, 번호판을 붙이자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종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주변을 살피더니 자전거를 덥석 집어들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는 또 다른 남성이 자전거 2대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자전거를 훔쳐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되팔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비슷한 피해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세워놓고 이제 손님하고 이 얘기하고 있는데 하려고 보니까 가져가 버리고 없더라니까요. 530만 원짜리. 자전거 좋은 거였죠. 여유가 없었죠. 최근 3년간 자전거 절도 사건은 매년 약 12,000건씩 발생했습니다. 이는 소매치기 절도의 43배, 상점 절도의 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고가의 자전거를 소유한 인구가 늘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쉽게 현금화가 가능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30대가 넘는 자전거가 도둑맞고 있지만 낮은 검거율도 문제입니다. 단순 절도로 분류되는 만큼 경찰 수사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잡으려고 지금 형사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건의 우선순위에 비춰보면 상위에 있지는 않죠. 일부 전문가들은 자전거의 고유 번호를 지자체에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하는 자전거 등록제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소유자에 대한 표시가 분명하고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들에 대한 범죄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집 안이나 CCTV가 비추는 곳에 보관하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경찰에서 수사 목적으로 쓰는 다양한 개들을 채취 증거견이라고 하는데요. 물속에 있는 시신을 찾는 개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개는 보통 물속에 있는 건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개들은 어떻게 물속 사망자를 찾아내는 걸까요? 장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조끼를 입은 개 한 마리가 보트 위에서 주위를 살핍니다. 킁킁 냄새를 맡는가 싶더니 갑자기 짖기 시작합니다. 속도 줄여서 이쪽으로 시체 냄새 나는 곳으로 진행해 주시면. 짖는 소리가 향한 곳에 물속을 탐색하는 드론이 투입되고 곧이어 사람 옷가지가 보입니다. 대원들이 물속에서 모형을 건져냅니다. 수중 실종자를 찾는 수색훈련 모습입니다. 시신이 물속에서 부패하면 가스가 발생해 물 위로 올라오는데 채취 증거견이 이 냄새를 맡아 실종자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수중훈련을 실시했던 친구는 알파고요. 3살이고 이 친구는 예민한 작업을 잘해요. 수중 시체라든지 아니면 매장 시체에 약간 특화되어 있고. 경기 북부에서는 매년 10명가량 수중 사망자가 발견되는데 채취 증거견의 뛰어난 후각이 사망자 수색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물속에서 사망한 실종자는 물 위로 떠오르기까지 9일가량 시간이 걸립니다. 증거견과 수중 드론을 이용하면 시신이 떠오르기 전에 좀 더 일찍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간 채취 증거견들은 광주 아이파크 붕괴 현장, 경기도 양주 채석장 매몰 사고 등에서 60명 넘는 실종자를 찾았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하는 아파트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서울시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90% 넘게 충전된 전기차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걸 매번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 한켠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화재 차량은 완전히 충전된 상태로 1시간가량 충전기가 꽂힌 상태였습니다. 전기차 화재 상당수는 완충 뒤에도 차에 충전기를 꽂아두는 과충전 탓에 발생합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넘게 충전된 전기차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충전을 그 100%까지 충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충전을 이렇게 낮춰서 하는 것이 장기적인 배터리 사용 면에서도 유리하고 그 과충전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90% 충전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어렵고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 업계는 완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운전자가 불안하다면 충전 한도 설정을 통해 원하는 만큼 충전을 할 수 있어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과충전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주행 중 충돌이나 침수에 따른 배터리 화재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배터리가 충격이나 압력을 누적이 된다든지 또는 침수도로 지나가서 물이 일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셀의 불량을 유도를 해서 화재가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되도록 급속 충전보다는 완속 충전을 이용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20-30% 수준까지 배터리를 사용하면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로봇이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하는 시대가 머지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로봇은 보통 수평 이동이 한계였는데 이젠 승강기를 타고 수직 이동을 하는 로봇도 나오거든요. 실시간으로 신호등 불빛도 구분하고 버튼을 누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부르기도 합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 로봇.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 출발하더니 안전하게 건너갑니다. 로봇이 신호등 불빛까지 구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로봇이 교통 신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교통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비결은 경찰청에서 실시간으로 교통신호 정보를 직접 받아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로봇에 탑재된 카메라 등으로 신호를 구분하던 것보다 한층 더 정확해졌습니다. 안개나 우천 등의 로봇의 시야를 저해하는 날씨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이용하여 로봇은 엘리베이터와도 소통합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엘리베이터를 부를 수 있고 원하는 층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음식이나 물건을 건물 구석구석까지 배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베이터와 로봇 간의 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궁무진합니다. 배송 로봇은 조만간 거리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 배달앱 업체는 정부기관의 안전 인증을 마치고 몇 달 안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로봇 배달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고요. 비나 눈이 오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라이더분들을 도와 안전한 배달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거리 곳곳을 누비며 배송을 대신해주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가렵고 울긋불긋해지는 피부염증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 있죠. 특히 여름철에 접촉성 피부염 환자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용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계곡으로 물놀이를 다녀온 20대 여성, 팔과 얼굴에 울긋불긋한 염증이 생겼습니다. 가려움까지 심해져 병원을 찾은 결과 접촉 피부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긴 했어요. 근데 따갑고 간지럽고 두드러기처럼 올라오기도 하고 얼굴도 그렇고 팔도 그렇긴 한데 팔이 좀 심해서. 접촉 피부염은 피부가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됐을 때 나타납니다. 자외선이 강하고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은 접촉 피부염에 취약한 계절입니다. 지난해에도 접촉 피부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나 땀 흡수제, 탈취제, 모기약 등 여름철에 사용하는 다양한 화학물질도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놀이나 캠핑 등 외부 활동과 실내 차갑고 건조한 에어컨 바람도 피부염을 악화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는 주로 스테로이드성 연고를 사용하는데 알레르기가 원인일 경우 항히스타민제를 쓰기도 합니다. 날이 덥고 습도가 높아가지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다 보니까 이 피부염들이 자연적으로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방치가 되고 하면은 피부가 두꺼워지는 태선화 현상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만성적인 가려움증 그리고 만성적인 색소 침착을. 또 의료진은 자극과 알레르기 요인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햇빛을 최대한 피하고 땀 흡수가 좋은 소재의 옷을 입기를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잠시 바깥에 있기 어려울 정도로 찌는 무더위에 전력 수요가 연일 치솟고 결국 전력 예비율이 2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날까지 나왔죠. 그럼에도 거리에 문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가동하는 상점이 여전히 많습니다. 문을 닫으면 손님이 안 들어와서 그런다지만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또 에어컨 요금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고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서울의 한 번화가입니다. 그러나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화면을 보면 낮은 온도를 뜻하는 파란색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에어컨을 켰지만 문은 닫지 않은 가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 발길이 그쪽으로 끌리는 거는 다 맞는데 솔직히 또 지구를 생각하면은 조금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문 열고 냉방 영업을 막고자 정부가 한 달 전 캠페인까지 벌였지만 효과가 크지 않은 겁니다. 가게들은 매출 차이가 커 냉방을 해도 문을 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안 열어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갈 곳이면은 에어컨비 절약하려면은 문 닫고 조금만 틀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냉방기를 켠 매장은 닫았을 때보다 전력량이 66%, 전기요금은 33%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휴가에서 속속 복귀하면서 최대 전력 수요가 93.8기가와트까지 치솟는 등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문 열고 냉방하는 상점들에 대한 단속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어 아슬아슬한 전력 수급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재형 목사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여주 양평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최재관 씨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줬다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폭염특보가 일부 해제된 곳이 있지만 그래도 폭염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 경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야외 활동 계획하셨다면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한낮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겠고 내륙에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고요. 이 소나기가 내릴 때 시간당 20mm씩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의 열기가 채 식지 못해서 오늘 밤 사이에도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도 전주와 대구, 창원이 일제히 34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열대야와 폭염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온도와 습도가 모두 높아서 더위에 지치기 쉬운 만큼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